안녕하세요. 파문 관객과의 대화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한예리 배우님과 같이 파문 이야기 나눌 윤선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먼 걸음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보니까 오늘 용산이 막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이 와중에 모든 인파를 뚫고 이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즐거운 대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누는 파문 지부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쉐어타이핑 어플을 통한 문자 통역 서비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작년인가요? 강변을 묻고 좋다라는 어비가미나코 감독님 영화로 관객과의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재작년이네요. 그때도 저희가 논의를 하지 않았는데 비슷하세요? 우연하게 드레스 코드가 맞아가지고 네. 이게 무슨 일인가 했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네, 이렇게 맞아버렸죠? 저희 전화하진 않았어요. 다른 일로 전화하지만 이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저희가 이심전심이 통한다는 걸 오기감이 나고 감독님이 알아주셨으면 안다고 뭐 그게 좋을 일이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네, 오늘 제가 사실 조금 정신이 없는데 다른 것은 아니고 제가 지금 몸이 조금 안 좋아서 목소리에 힘이 조금 없는데 이게 성의 없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미리 제도 이걸로 파문을 일으킬까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몸이 조금 안 좋아서 네, 힘이 좀 없지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절 연휴 시작이라서 많은 분들이 오실까 싶었는데 많이 오셨네요. 아마 어기가미나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셨을 것 같고 예리 배우님이 어떻게 영화 보셨는지 궁금해서 오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영화 어떻게 일단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영화 시작이 참 그냥 잠자는 어떤 여성의 얼굴로 첫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발이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거실로 나와서 창을 여는데 너무 예쁘게 너무 단정하게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꽃밭을 기분 좋게 보는 게 아니라 뭔가 되게 불편한 표정으로 이 여자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가사 노동이 쭉 나오면서 아 이거 좀 불편한 영화 불편하게 하는 지점이 있는 영화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그때부터 했었고 그래서 더 흥미롭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이 사람은 어떻게 풀고 싶은 것일까 어떤 이야기로 이게 파문과 맞닿아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호기심 있게 봤던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뭔가 상쾌한 느낌과 함께 되게 이 요리코가 엄청 섹시하다는 느낌을 동시에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확장되는 느낌을 네, 초반과 끝에 다르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듣고 영화를 다시 떠올려 보니까 정말 갑갑한 실내에서 시작해서 탁 트인 야외에서 끝나는 영화 확장이 되기도 하네요. 그 공간성 이동이 흥미롭기도 하네요. 전 꽃밭이 처음엔 요리코가 분명히 만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남편의 꽃밭인 걸 알고 나서 아, 이 사람은 이 집에서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던 것 같아요. 감옥 아닌 감옥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키워드로 좀 가져온 것들이 있는데 차차 그 키워드에 맞춰서 영화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 영화를 봤을 때 받은 인상은 좀 편안한 인상인데 그 안에 가시가 뾰족뾰족 어느 순간 튀어나오는 것 같은 이런 식의 날카로운 인상의 지점들이 있는 영화로 일단은 보였고 오기가미나코 감독 이 영화를 처음 만들 때 중년의 여자들이 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의지할 곳을 찾는가라는 의문을 하나 떠올렸고 그 의문이 모든 시작점이 됐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걸쳐서 또 하나의 시작점이 된 것이 실제 감독이 겪었던 일인데 별다른 경험은 아니고 비 오는 날 종교시설 앞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가 무언가 신종교 같은 시설이었겠죠? 근데 거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우산꽂이에 너무 우산이 많이 꽂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한동안 너무 잘 차려입은 젊은 여자들이 드나드는 것을 보기도 했고
그래서 그 풍경을 가만히 보면서 아 일본 사회에 지금 무언가에 매달려서 믿지 않으면 불안한 사람이 이렇게나 많구나 하는 생각을 떠올렸다고 하는데 그 두 개가 결합된 형태로서 이 영화의 시작점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아무래도 동일본 대지진 이야기를 조금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재난이 일어난 이후에 일본 영화 전체에 드리워진 어떤 분위기에 대해서도 그 중에 하나의 양상으로서 이 영화를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뭐 가족이 해체되거나 공동체가 해체되거나 믿음이 해체되는 방식의 기존에 좀 단단했던 가치관들을 해체하는 방식으로서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일본 영화들의 어떤 토네 매너가 가고 있는 지점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일본에서 그 사토리 세대라고 불리는 청년층의 이야기들은 희망을 좀 찾아가려는 방향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한편 우리의 주인공 유리코는 갱년기 증상을 갖고 있는 중년 여성이죠. 그러니까 사회적이고 가정 내에서 받아온 압박이 극심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뿌리 깊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살아왔던 그 중년의 여자가 기댈 곳은 대체 어디인가라는 지점을 생각하면 또 청년 세대와의 문제와는 조금 다르게 바라보게 되는 것 같고요. 아마도 이런 문제의식이 통했을까요? 일본 영화 비평가 대상에서 감독상을 받았고 요리코를 연기한 스치이 마리코가 여우주연상을 아무래도 화제작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작품을 처음 봤을 때 가장 먼저 파악한 테마는 물이었죠. 물이라는 게 아주 여러 번의 흥미로운 변형을 거쳐서 등장을 하는데 영화 전반에서 이 물이라는 테마가 어떻게 활용이 된다고 보셨어요? 제가 초반에 이제 영화를 봤을 때 초반에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물이 사용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일단 원전 사고로 인해서 식수가 통제를 받고 사람들이 그 식수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해서 이제 지내야 되고 그런 불안감이 되게 커지는 물이 이제 불안의 요소가 되고 그리고 뭔가 요리코의 심리적 불안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마음의 파문이 계속 일잖아요. 그런 식의 그 불편한 어떤 매개체로 물이 좀 많이 사용됐던 것 같고 농명수라고 이제 농명회에서 비싸게 파는 그 보이지 않는 신의 존재 그리고 부정적이기도 한 그 존재의 어떤 의미로서 물이 많이 표현이 됐다면 이제 그게 후반에서는 조금 더 큰 물 이제 요리코를 담을 수 있는 수영장에 물이 나오고 뭔가 이 사람이 거기서 움직이고 조금 더 물에 닿아 있는 그런 느낌들을 주면서 나아가고 있는 느낌들 그리고 물의 긍정적인 어떤 힘 이런 것들이 느껴졌고 마지막에는 결국에 빗속에서 춤을 추면서 또 다른 그 갇혀있는 물이 아닌 흐르는 물이 이 여자를 어떤 식으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있고 그런 느낌을 물이 좀 더 잘 느껴지게 매개체로 쓰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덧댈 이야기가 별로 없는데 은선이 아프니까 훌륭하게 설명했군요. 그 일단 파문이라는 제목 자체가 물의 성질을 떠올리게 하는 제목이죠. 그 수면에 있는 물결, 그러니까 어떤 잔물결이 쫙 퍼져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파문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다른 뜻이라면 어떤 일이 다른 데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파문이 있다, 일어났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영화에 그만큼 사실 어울리는 딱 하나의 단어의 제목이 없다라는 인상이 일단은 있었고 저도 이 영화가 물의 아주 다양한 성질들을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주 뭐 이리 씨가 설명을 잘해주셨지만 그 가운데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실제로 인물들의 마음에 파문이 일어나는 배경으로서 인물들이 파문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 요리코의 내면이라고 해도 좋을 만한 어떤 화면을 보면은 그 안에 인물들이 물 위에 이렇게 둥둥 떠 있어서 실제로 물리적인 어떤 싸움을 하는 장면에 그 장면이 등장을 하기도 하는데 물의 속성을 생각해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흘러야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 변화를 받아들여야 고인 물, 썩은 물이 되지 않는 것인데 요리코라는 사람이 매달리고 있는 그 물이라는 가치가 농명수라고 대변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잘못 보여 있는지 이 사람은 어떻게 가짜 구원을 받아들이고 붙잡고 있는지에 대한 모티프로 쓰이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물이 좀 부정적인 걸로 등장을 하죠. 원자력 지금 발전소가 붕괴가 됐기 때문에 수돗물도 안심하고 먹을 수 없고 생수도 한 사람당 2병만 살 수 있는 전쟁터에 정말 뭔가를 구하러 가는 것 같은 풍경으로서 제시가 되기도 하고 시아버지한테 안 주잖아요. 그렇죠. 시아버지한테 수돗물을 약간의 죽과 섞어서 드리죠. 그래서 그런 물의 부정적인 것들이 등장을 하다가 이후에 정말 시원한 빗물로서 그리고 뭐 고산수 같은 것도 등장을 하면서 이 사람의 심리적인 변화를 계속 물로서 보여주는데요. 고산수라고 하는 건 일본에 가시면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교토에 가시면 특히 많이 볼 수 있는 일본식 정원이죠. 가래산슬이라고 일본에서는 부르는 정원인데 여기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마지막에 아들이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물이 아닌 것으로 물을 표현하지만 결국엔 존재하지 않는 물이 엄마가 재밌대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 존재하지 않는 물이라는 것에 이 사람이 어떠한 믿음을 계속 부탁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그 고산수라는 정원의 이미지로 대변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후에 요리코가 어떤 캐릭터였는지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왜 그 물이라는 것에 이렇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여러 차례 물이 번주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 요리코라는 사람이 굉장히 재밌죠. 흥미로운 사람이죠. 많이 흥미롭죠. 네. 이제 보여지는 모습과 내면의 모습이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캐릭터여가지고 더 호기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네. 돌아온 남편을 다시 받아주는 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저의 머리 아픔이 시작이 되는데 돌아올 줄 몰랐어요. 안 오길 바랬는데 딱 나타나는데 사실은 처음에 봤을 때 남편인 줄 몰랐어요. 누굴 보고 있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세상에 그분이신 거죠. 그래서 일단 밥을 달라고 했을 때 저 때려주고 싶었어요. 너무 때려주고 싶었는데 앉아서 그 국을 너무 소리나게 막 마시는 후루룩 막 이러면서 막 급하게 먹고 그리고 술을 찾잖아요. 저 사람이 용서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다. 기분을 느꼈군요. 네. 그래서 요리코의 삼가 캐릭터가 초반 20분에 정말 휘몰아치듯이 제시가 돼요. 영화를 지금 다시 복귀를 해보자면 요리코의 가족이 처음에 등장을 하고 남편이 나가고 돌아와서 마치 무슨 K-드라마처럼 나 아니야라고 이 말하기까지가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거든요. 그렇더라고요. 네, 초반에 이 모든 휘몰아치는 화분들이 다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서 청춘 시절을 이제 막 지나는 관객들은 답답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내쫓으면 되잖아. 왜 저 사람을 받아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요리코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요구된 세대에 조금 더 가까운 사람이죠. 그래서 혹자는 요리코가 어떤 경제적인 자립의 이유를 차치한 캐릭터라 하더라도 왜냐면 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리코가 아니라 그냥 비슷한 상황에 있는 어떤 그 세대의 문제로 바라봤을 때는 집에서 본인이 나갈 수 없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든 시아버지든 아버지든 남편이든 뭐 아들이든 붙잡고 봉양하고 돌보도록 요구되는 세대의 모습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해할 수 없는 인물이기도 했고 감독조차 쓰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인물이라고도 얘기했지만 왜냐면 남편을 다시 받아들인 다는 점에서 쉬운 공감은 조금 어려운 캐릭터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여성의 돌봄을 굉장히 당연하게 요구받던 시대의 사람의 행동으로 일단은 20분 동안 이해를 하고 우리가 넘어가야 하는 어떤 허들이 하나가 있는 거죠. 네, 그 시대 때의 어떤 여성에게 강요하는 어떤 억압들이 사실은 되게 많았고 그거를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인간적인 도리를 하지 않았다. 인간은 어떤 범주에서 넘어간다라는 식의 그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억압도 유리코에게 어떤 파문을 일으키게 된 동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오기노미야코 감독이 그 일본의 인터뷰에서 굉장히 재밌는 말을 했는데 이 점을 한국과 일본 관객만 이해를 했대요. 남편을 다시 알아주는. 그래서 유럽이나 일본 관객들은 거기서 허들이 한번 걸리면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해주긴 했는데 그럼에도 감독이 요리코라는 캐릭터를 끝내 좋아하고 응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혼자서 어떻게든 해나가면서 자립해 나가는 그 모습이 그래도 이 세대에게 주어진 어떤 희망처럼 보였기 때문에 근데 이 캐릭터를 좀 미화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 원래 배우, 그러니까 남편을 연기한 미치시 켄 같은 경우는 이런 분은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그 요리코를 연기한 스치마리코라는 배우가 이제 이 남편이 너무 욕을 먹으니까요. 영화가 개봉하든 공개를 하든 그 왜 마치 그 주말 드라마 나쁜 일 맡으면 그 상상 많이 이렇게 막 보셨죠? 그래서 그 지방에 가면 한 대씩 막 이렇게 맞는 것처럼 너무 수모를 당하니까 그래서 해주신 말일까요? 그 스티마이크라는 배우가 원래 이 미치 켄이라는 배우는 한 집에 한 대씩 있어야 하는 그 겨울의 콘텐츠, 여름의 선풍기 같은 분이다라는 말로 그 배우의 어떤 성정을 그 배우의 남편 말로 그렇게 이야기해주긴 했는데요. 어쨌든 이건 우스갯소리였고 그 영화 안에서 요리코가 믿고 있는 그 농명수의 단체에서는 상대를 미워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결국에 요리코는 소심하게 칫솔 복수 같은 것들을 하는데 사실 이 칫솔 복수도 정말 치밀한 데이터 끝에 나온 설정이라고 합니다. 감독이 각본을 쓰면서 그 일본에도 우리나라 같은 포털 사이트가 있겠죠. 근데 거기 안에 일본어로 남편 복수 이렇게 그런 걸 쳐본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게 3만에 나온 결과예요. 칫솔로 어디 구석구석을 닦는다. 그리고 뭐 또 다른 예로는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서 사회적으로 매장시킨다. 뭐 이런 식의 복수의 방법이 있었는데 이거는 좀 가혹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귀여운 칫솔 정도의 복수로. 근데 귀엽지 않아? 근데 이게 공포스럽지 않지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던데요. 칫솔을 이렇게 뒤집어 보여주는 것이. 근데 어쨌든 이 상황이 벌어지는 동안 남편이 집을 나간 동안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신흥 종교에 빠지게 되었는가의 심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이 영화가 앞으로 나아가기 좀 어려운 지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신흥 종교에 빠졌다고 보셨어요? 일단은 원전 사고처럼 이제 남편이 정말 갑작스럽게 잃은 상태가 된 거죠. 일상이 뒤흔들리고 뭔가 자연재해 불특정 다수가 이렇게 상실되는 것처럼 본인도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거고, 그리고 어떠한 그런 일상이 주는 편안함 또는 따뜻함, 안정감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사람이 어떨까라고 생각했을 때 뭔가 기존에 있던 신들에 대한 믿음에 배신을 당한 느낌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리고 뭔가 많은 사람들과 그런 걸 공유하기보다는 소수의 인원과 좀 더 밀접하게 그리고 소통하면서 위로받고 싶겠다. 그게 좀 작은 커뮤니티여야겠구나라는 생각에 이제 막 신설된 종교라면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떠한 뭔가를 붙잡고 싶어하는 믿음을 어쨌건 잡아주니까 그걸로 받는 위로가 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신흥 종교가 너무너무 적당한 어떤 사건에 들어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흥 종교를 선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이해가 됐었어요. 일본 사회 전체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건 굉장히 일본 사회스러운 설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를 공론화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폐쇄적인 사회 분위기가 있죠. 그래서 그 영화 안에서도 보면은 정말 기이할 정도의 어떤 친절함을 유지하는 어떤 대목들이 있는데 저는 이게 2세대 여성들이 참은 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본 하면 생각나는 그 나라의 어떤 국민성으로 대변되는 그 친절함이라는 것이 사실 이런 식으로 많은 부분 사회적으로 강요당해온 것의 어떤 아웃풋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거기서 어떻게 자기 개인적인 문제를 거론하겠어요. 일본에서는 뭐 불륜이든 아니면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문제조차 그냥 가정의 문제, 이게 뭐 세워나가서는 안 되는 문제로 아직도 이야기 되는 분위기가 많고 실제로 몇 년 전에 전 세계에 미투 열풍이 불었을 때도 가장 현저한 숫자로 고발이 된 게 일본이기도 했죠.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안에서 역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 작은 집단들의 폐쇄성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신흥 종교로 대변될 수 있는 폐쇄적인 집단성을 높이게 되는 결과가 아이러니하게도 그 개인의 문제를 공론화하지 않는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닐까 싶고 두 가지가 있겠죠. 그렇게 좀 작은
집단으로 고립이 되든 아니면 개인으로 방에서 나오지 않는 뭐 키코모리처럼 고립이 되든 그렇게 문제를 좀 안으로 이렇게 삭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면은 요리코는 마음의 비빌 언덕이 너무 필요했겠죠. 다른 것이라면 좋았겠죠. 뭐 친구가 있다거나 보면은 이웃들에게도 남편이 단기 발령을 받은 것 정도로 사실은 처리했었던 어떤 짧은 대사가 나오는데 그리고 마음을 터놓는 대사는 이후에 마트 청소부인 미즈키 정도가 유일한 것 같죠. 근데 마땅한 곳을 찾았다기보다는 사실은 현실 도피에 가까운 무언가로 택한 것이 이 신흥종교 농명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농병수를 둘러싼 어떤 남편에게 이걸 믿어봐라고 권유하는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 나눈 뭐 시아버지한테 수돗물을 탄다거나 남편의 칫솔로 복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문제의 이 캐릭터도 정말 너무 싫었어요. 반갑 할아버지한테도 그 손님이 신이잖아 라고 말하면 저희 남편이 아닌데 신이면 뭐라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사실 조금은 심술궂은 면이 있는 캐릭터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이거는 예리 씨가 연기하는 입장이니까 더 잘 이해하겠다 싶었던 게 이렇게 좀 사랑받을 수 있는 확실한 면모가 아니라 좀 심술궂은 면모를 가지고 있고 공감이 즉각적으로 어려운 캐릭터를 연기하는 게 배우 입장에서는 전 되게 용기가 필요한 일인 것 같거든요. 그냥 마냥 누구나 사랑할 수 있고 감정을 이입할 수 있는 캐릭터를 연기하는 게 어쩌면 그 전체를 이끌어가는 힘을 더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배우 입장에서는 이런 연기가 재미있을까요? 저는 분명히 이 여배우도 아마 이 대본을 받고 가슴이 두근거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한 인물의 어떤 심리 상태를 굉장히 잘 표현한 대본을 아는 게 사실은 쉽지 않고 그리고 인간은 모두 모순되어 있잖아요. 자신만 아는 굉장히 이상한 부분들도 있고 근데 그거를 드러내놓고 불편하게끔 만들어주면서 나는 어떠지? 라고 한번 검열해보고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하는 캐릭터를 만나는 건 굉장히 재밌는 일인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인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인물이 어떤 상황에서 성장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연출이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나고 감독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감독이고 이게 어쨌건 이 사람이 연출을 하려고 하는 의도나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거는 확실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캐릭터를 만나는 게 글쎄요, 점점 여배우는 나이 들수록 그렇게 기회가 많이 온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이런 기회를 봤으면 좋겠다. 저도 언젠간 이런 역할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더 간절해지는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유리코의 심리를 표현한 아주 여러 가지 장치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손뼉을 착착 치는 이 사운드인데요. 음악을 최소화로 사용을 하고 그 손뼉을 마주치는 소리를 키운 사운드 효과가 영화에 미친 영향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재밌게 봤던 게 그 음악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영화 보면은 배경음악처럼 이렇게 음악이 쭉 깔리잖아요. 그런 음악이 없어서 와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일단 했었고 근데 뭔가 서스펜서는 너무 강렬한 거예요. 이 이야기의 막 사건과 막 부딪히는 심리와 이런 건 되게 강렬해서 음악이 없어도 이게 충분히 표현이 돼서 바꾸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나 아니면 자전거 탈 때 나오는 그런 박수 소리 같은 게 어쨌건 더 극적으로 살아나려면 음악을 배제하는 게 더 효과적이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약간 저는 그 요리코가 자전거를 타고 막 이렇게 갈 때 막 박수 소리가 착착착착착 나올 때 묘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자전거 탈 때 사실 박수 받는 거 에디드밖에 없잖아요. 근데 나오고 가면 잘하고 있어 잘한다 이런 식으로 박수를 받는 느낌을 좀 받아서 이 사람이 지금 점점 나아지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고 묘하게 그 못된 짓을 할 때의 그 뭔가 해야지 하고 이렇게 달려갈 때도 그렇게 응원받는 느낌이 있어서 그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박수로 그걸 또 해석을 하셨군요. 저는 이 손뼉 마주치는 소리가 처음 등장했을 때 사실 약간 당황했어요. 이거 무슨 소리지?
무슨 경기 할 때 하는 아. 소리 같기도 하고 무슨 일본의 단가 같은 거 할 때 하야쿠나 이런 거 할 때 나는 소리 같기도 이게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장면까지 보니까 그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플라멩코를 줄 때 치는 박수 소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영화를 끝까지 보고 쭉 다시 영화를 되새김질할 때 그 플라멩코의 박수 소리였다라는 걸 인지를 하게 되는데 이 소리가 언제 처음 등장하냐면 그 미즈키의 조언으로 수영장에 처음 나왔던 날 수영장에 몸을 푹 담궜을 때 이 박수 소리가 처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아 이게 변화가 시작되고 있을 때 이 소리를 주는구나 라는 힌트를 저는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미즈키의 조언대로 뭔가 자의적으로 뭘 해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수영을 배울 때 그리고 또 한 번 인상적으로 등장하는 게 방금 예리 배우가 지적을 해줬던 그 장면이죠. 미즈키의 집을 치워준 다음이죠. 동료의 집을 치워준 다음에 벚꽃 가득한 길을 자전거로 쫙 달려서 지나갈 때 너무 그 전에 없이 밝고 활기찬 표정에 그 플라멩코 박수 소리가 너무 경쾌하게 퍼지는데 이 소리는 계속 은연중에 이 사람에게 변화는 일어나고 있다.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결국엔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신호의 소리로 쓰인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은연중에 우리는 그 박수 소리를, 손뼉 소리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손뼉을 크게 이렇게 두르면서 춤을 추는 그 모습에 그렇게 환호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이 캐릭터가 조금 더 흥미로웠던 지점은 이런 거였어요. 저라면 많이 울었을 것 같은데 남편이 나가도 울고 이렇게 울었을 것 같은데 이 캐릭터는 눈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좋더라고요. 안 찍어주셨어요. 근데 미즈키의 집에 딱 한 번 정말 폭포수 같은 눈물을 터뜨리는 장면이 있어요. 채팅방에도 그 방을 치워준 의미라든지 그 방이 등장한 의미라든지 왜 그 방에서 울음을 터뜨렸을까 이런 식의 질문들을 주신 분도 계신데 어떻게 그 장면을 보셨어요? 딱 한 번 터지는 그 요리코의 눈물의 장면. 일단은 굉장히 많은 걸 누르고 사는 사람이어서 눈물을 보여주는 게 뭔가 그 영화 전체에서 되게 중요한 장면에 쓰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처음에 미즈키의 방을 봤을 때 시간이 멈춰있는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아들을 잃어버린 그때 시점에 미즈키의 시간이 멈춰버렸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굉장히 웃으면서 씩씩하게 좀 버티면서 삶을 지탱해 가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미즈키가 그런 의도로 울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시 그 장면을 봤을 때 자신의 마음을 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요리코가 그 쓰레기가 쌓여있는 그 방이 자신의 마음과 너무 흡사한 거죠. 자신이 보고 싶지 않았던 도피했던 그 마음을 들여다보게 된 거예요. 그 방을 통해서. 그러면서 여기를 치워야지 내 마음도 치워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본 순간 눈물이 흘릴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 이걸 극복해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왜냐면 그렇게라도 씩씩하게 살아가는 미즈키를 위해서라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영화 초반에 동일본 대지진의 이야기를 시작한 이상 어떻게든 이 영화 안에서 한번 그 울림을 강하게 주는 장면이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동료의 집을 보여주는 방식을 사실 생각을 못했어요. 그 장면이 요리코의 다른 모든 장면을 압도할 정도로 사실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인데 미즈키라는 사람, 아까 그 청소부로 일하고 있던 사람은 그래도 현실을 그런 식으로 대면하고 있던 사람이라는 게 아주 분명해지죠. 그 두 사람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재난 이후에 무너지는 사람이죠. 미즈키는 아마 아들을 잃었을 때 한 번 무너졌을 거고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이 사람의 대사처럼 갑자기 그냥 쉴 수가 없게 됐다. 다들 아무 일이 없는 듯이 살지만 나는 그날 이후에 계속 묻혀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그냥 다 놓아버리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걸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혹은 이걸 내가 진짜로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자기의 구원이든 회복이든 기다렸다면 사실 이 방이 중요한 이유는 요리코가 읽었던 게 가짜 평화라는 게 너무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모든 제거는 그냥 다 가짜였던 거죠. 이 사람처럼 마주보고 실제로 내가 회복이 되기 좀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어야 하는데 뭔가를 다 배척하는 방식, 내 안의 질서를 아주 깨끗하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가짜 보험을 이뤘었다는 걸 그제서야 알아버리는 장면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눈물이 터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딱 한 번의 눈물의 효과, 그 적합한 활용이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기도 했고, 여기서 그 미즈키라는 캐릭터를 운영하고 등장하게 하는 방식이 상당히 좋죠. 보통 이 배우를 그 일하는 마트의 락커룸 아니면 사우나에서 만나게 하는데, 저는 이게 장면이 왜 웃겼냐면 보통 사우나라고 하면 보통 그 느와르에서 어둠의 조직에 계신 분들의 회동 장소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그 결혼을 경험한 중년 여성 두 명이 앉아서 되갚아줘야 된다. 맞아. 살을 내어주는 뼈를 자른다는 성당도 있다. 이런 큰 식의 희생을 네. 위해서 작은 희생을 해야 된다. 거친 대화들을 막 나누면서 그 두 남자분이 나가시잖아요. 필포죠. 이 영화에 또 미술부에서 나가는 게. 그래서 뭐 놔두면 알아서 되실 거야. 그런 식의 대사를 주고받는 어떤 짜릿한 느낌으로서의 사우나 장면이 좋았던 것 같고요. 이렇게 재난,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동일본 대지진을 다루는 일본 영화들을 동시대에 좀 만나게 되는데 최근 한 10년간 정말 폭발적으로 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 재난을 다루는 일본 창작자들의 시선을 이 영화를 포함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일단 이게 계속 누군가에게는 끝나지 않은 이야기다라는 거를 상기시켜준다는 것도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되면서 추모를 하고 서로 위로하고 이런 작품들이 계속 그걸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많은 영화들이 거기서 이제 누군가를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연대하고 조금이라도 좀 더 희망을 갖고 살길 바라고 조금이라도 일상의 어떤 온전함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길 바라고 그런 어떤 바램들이 실려있는 긍정적인 영화들이 좀 더 나오는 게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예술과 영화의 힘이겠구나, 이게 창작자의 권한이겠구나, 그리고 창작자가 해야 되는 일이겠구나라는 의무감 같은 것들을 이 사람들은 꾸준히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재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결국 재난이 일어났다면 그 재난이 정말 인류를 싹 쓸어가 버리는 게 아닌 이상 그 재난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그 재난의 흔적과 함께 살아가야 할 텐데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거고 마음의 상흔을 아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자기만의 구원을 얻어야 할 것인가를 이 영화도 포함해서 아주 많은 영화들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리코를 예로 들어보자면 이 사람은 두 번의 재난을 겪었잖아요. 사회적인 어떤 재난이 있었고 실제 물리적인 재난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가족 붕괴가 일어났죠. 근데 이 모든 균열 앞에서 자기의 평온을 진짜 필사적으로 쌓아 올린 여자가 바로 요리코인데 이것은 농명수를 향한 집착이자 믿음의 집착이기도 하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다는 행위에 요리코가 얼마나 꽂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어떤 예시라고 생각하는데 그 장면 중에 하나로 남편과 물 위에서 싸우는 대사 중에 인상적인 게 있었어요. 거기서 남편이 나 이제 죽으라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요리코한테 용서 안 해줄 테니까 제발 살려달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도 농명수의 힘을 믿어봐 라고 너무 소름끼치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그 믿어봐라는 말이 굉장히 여러 번 반복이 돼요. 일본어로 신지다오라고 하는 그 대사가 믿어봐 굉장히 여러 가지 앵글로 요리코를 보여준 장면이 있는데 그 믿는다는 행위가 이 영화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실 한 번 더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산수가 이 모든 가짜 평온의 아주 대표적인 이미지죠. 근데 이 애써 쌓아올린 평온을 고양이가 들어와서 방해하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내가 어떻게 읽어놓은 마음이 편한데 감히 고양이, 물론 고양이 너무 사랑하시는 고양이 따위가 와가지고 막 헤쳐놓으면 심지어 남편도 그렇죠. 남편도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이렇게 소독약을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유지해온 정말 청결하고 완벽하고 평화로운 세계에 무언가가 투입하려면 정말 참지 못하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 농명수를 믿는 농명에 나가면 뭐
절차탕마 합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이게 오기나 돌 같은 걸 깎아서 빛낸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학문, 뭐 덕행을 연마하는 걸 절차탕마라고 하는데 그 절차탕마의 대상이 애초에 잘못된 무언가를 하고 있는 좀 어리석은 캐릭터로서 사실은 요리코가 보여지는 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화 바깥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저는 재난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뭐 정부 부처를 비롯해서 각 분야의 노력은 뭐 당연히 필요한 거고 동시에 아주 중요하게 진행이 돼야 될 게 사람들의 기억을 지켜주고 또 위로하고 치유하는 작업이 반드시 동반이 되어야겠죠. 그런데 예술의 역할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아주 대표적으로 신가이 마코토 감독이 있죠. 그래서 재난 3부작이라고 불리는 뭐 너의 이름은 날씨의 아이 그리고 스승의 문난소까지 쭉 연작을 선보였는데 감독이 만든 작품이 이전에는 뭐 상실에 대한 그리움, 막 애틋한 정서 이런 거였다면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는 이별하고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상황에서만 얘기가 머무르지가 않아요. 적극적으로 달려가고 누굴 구하는 이야기로 사실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상력은 그렇게 불가능한 것을 만들어 보이는 힘이기도 하고 그렇게 상상력으로 영화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기억과 애도의 유효기간이 없다. 그리고 구하러 갈게라는 그 마음 자체가 사실 얼마나 애절하고 큰 것인지를 각각의 영화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난 그 자체를 도구화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모든 언급된 영화들에서 재난은 결국 스펙타클의 대상이 되면 안 되죠. 그걸 막으려는 마음이 오히려 스펙타클이 되어야 하는 건데 그렇게 좀 기억의 영역 안에 그 재난을 자꾸 끌어다 놓으려는 그 좋은 안간힘이 현재 그 일본 창작자들 사이에서 좀 되풀이 되고 있는 아주 인상적인 움직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준비한 얘기가 사실 더 많은데 저희가 오늘은 방증문을 꼭 받아야겠다. 어떡해요. 왜냐면 저희가 나오코 감독님의 사인지를 하나 갖고 왔기 때문에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또 저희만 계속 떠들고 있었잖아요. 네, 저희가 그동안 할 얘기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방증문을 받지 못하는 파행을 이제 저질러 왔는데 그쵸. 오늘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얘기도 하나 있는데 네, 마지막 장면에 대한 얘기신가요? 예. 채팅방에 마지막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 주신 분들이 많으세요. 오. 마지막에 플라멩코 추면서 감정의 변화, 의미 이런 걸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마침 계셨어요. 어떤 이야기 들려주시겠어요? 저는 요리코가 이제 영화에서 몇 번 춤을 춰요. 이게 율동이라고 해야 되죠. 좀 움직임보다는 뭔가 모두와 맞춰서 획일화된 그다가 이제 심지어 제자리에서 추는 그런 율동을 노래와 함께 했었는데 그때는 행복해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마지막에 남편이 이제 죽음 후에 이제 수영장에 푹 들어가는 짧은 시퀀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롭게 춤을 추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산수의 어떤 정원을 발로 차면서 돌이 이렇게 탁탁 튕겨서 나가는 그 모습이 물놀이를 시작하게 됐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아, 저 사람 이제부터 되게 자유로워지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고 후반에 갈수록 이렇게 점점 고조되면서 플라밍고 춤을 막 이렇게 즐겁게 아주 행복하게 해방감 있게 흐르는 물속에서 춤을 추는데 그게 어떤 플라멩고 춤처럼 어떤 죽음을 극복하고 황소와의 싸움을 이겨낸 이렇게 통사 어떤 걸 극복해낸 사람의 춤같이 되게 비장한 느낌도 해방감의 느낌과 같이 있어서 되게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뭔가 이제는 이 사람의 인생이 되게 달라질 거고 빨간 우산과 그 검은 기모의 대비가 되게 저는 매력적이다. 정말 투사의 의상 같다라는 느낌도 많이 받았고요. 이게 많은 영화들에서 이제 춤이 이렇게 등장인물의 큰 심리적 어떤 변화의 임팩트로 많이 사용이 돼요. 그런 게 가능한 이유가 좀 이제 몸 전체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몸을 보면서 많은 상상력이 또 생기기도 하고 언어 이전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런 심리를 표현할 때 굉장히 강한 임팩트로 좀 춤이 사용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 씬을 보면서 들었어요. 그래서 요리코의 굉장히 섹시한 느낌을 마지막에 받았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배우이자 또 무용조이시기도 하시니까 그 대사가 아닌 춤으로만 표현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했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 같고 한 가지만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번 기회에 알게 됐는데 감독이 또 일본에서 한 인터뷰를 보니까 플라멩코에서 이렇게 발로 탁 이렇게 치는 지면을 밟는 동작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여기에 있다라는 의미래요. 아, 근데 감독이 이걸 각본을 쓰고 나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좋은데. 나좀 천재인가 어.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주인공의 심정과 또 묘하게 겹치는 장면이기도 해서 얻어 걸렸다고 하면 안 되는데. 인상적인 장면이죠. 또 영화 속의 음식에 대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신데 네. 아무래도 오기강이 나오고 감독하면 영화 속의 음식들, 힐링푸드 이런 게 많이 얘기가 되는 감독이기 때문에 혹시 아쉽진 않았는지 음식이 나오지 않아서 혹은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이 영화 속에 생각나는 게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네요. 마늘종 절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락교라고 해도 되나? 그렇게 말해도 되나요? 네. 그게 나왔을 때, 추억의 맛, 뭔가 그리웠던 맛이라고 다 남편도 얘기하고, 아들도 얘기해요. 근데 꼭 먹기 싫은 거예요, 그때. 아니, 이런 음식을 한번 요리코한테 해줬으면 이게 그들한테 그리운 음식이겠지만 요리코한테는 노동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때 여태까지 그 나오코 감독님 요리에 대한 음식과 다른 느낌을 되게 세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뭔가 다른데? 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네. 그쵸. 뭐 오기강이 나오고 감독하면 많이들 언급하시는 카모메 식당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실 감독은 여기서 좀 벗어나고 싶어하는 최근의 분위기가 감지가 되죠. 그래서 물론 본인의 대표작이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너무나 좋아하는 작품이지만 어딘가에서 카모메 식당을 만든 오기강이 나오고라고 소개된 일이 있으면 아니 제발 작품은 그것뿐이 아니라 다른 작품도 있으니 항상 요새는 요청을 하신다고 해요. 어쨌든 그만큼 이 감독이 만든 인장가도 같은 어떤 장치가 슬로푸드일 텐데 이번 영화에서는 사실 저는 그게 없길 바랐고 실제로 없어서 좋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오기가리 나오코 감독의 영화에서 음식은 항상 좀 연대거든요. 혹은 상대방에 건네는 호의라든지 아니면 위로의 차원으로 기능하게 있는데 이 영화는 사실은 연대, 누군가의 위로 이런 것보다 그냥 자기 자신의 해방이 너무 중요한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누군가 건네는 음식, 따뜻한 식탁 이런 풍경에서 스스로 자립하는 풍경은 제가 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도 글을 쓰는 오기강이 나오고 감독도 이런 마음으로 이런 식의 구성을 만들었었다면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어떻게 보면 저는 오기강이 나오고 감독 영화 중에 가장 해방감을 아는 영화였어요. 그래서 가장 답답하게 출발했지만 가장 해방감을 주는 말 그대로 해방일지를 좀 쓴 작품이 아닌가 시원한 영화였어요. 네. 진짜. 네. 여태까지 감독님 그리고 한 인물한테 이렇게 집중이 딱 되는 영화가 그 전에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모두가 공통적인 어떤 아픔이 있거나 아니면 모두가 연대하는 어떤 상황이 오거나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따뜻함 나누거나 근데 이번 영화에서는 정말 그런 것들을 가감히 없애시고 한 사람한테 집중하고 한 사람의 해방이 결국에 이루어지는 어떤 과정들이 보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 포스터를 봤었을 때도 여지껏 나오코 감독님의 포스터가 되게 상반되는 느낌이었어요. 네, 그리고 인물의 얼굴이 보이지도 않고 색이 되게 선명한 느낌이어서 사실 포스터만 봤을 때는 이게 도대체 감독이 무슨 영화지? 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 이게 나오코 감독님 영화일 거라는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많은 변화가 느껴지는 지점이죠. 그리고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들이 진심으로 엮을 때라든지 오늘 우리가 잠깐 언급했던 금연의 물고리파라든지 이전 영화들의 챕터는 조금 슬그머니 닫히고 다음 챕터가 좀 기대되는 방향으로 열리는 감독의 세계를 또 우리가 몇 년 안에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작품들을 또 쭉 따라가시면 오기감이 나오고 감독의 좀 변화가 구체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그 타나미 그러니까 여자친구를 청각장애인으로 설정을 했잖아요. 거기에 이유가 혹시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얘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 어떤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었잖아요. 사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본인도 여성으로서 어떤 억압을 꾸준히 받았으면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부족한 어떤 여성에게 여실히 그거를 다시 반대로 돌려주는구나, 그 억압을 다시 누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와, 이거 되게 묘하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고. 이것은 오기감이 나오고 어떤 개인의 가치관도 아닐 것이고 일본 전체나 다른 지역사회 가치관도 절대 아닐 것이에요. 근데 오로지 요리코의 상황을 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의 청결과 질서를 유지하는 모든 걸 다 밀어내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도 아들이 데려온 여자친구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못된 말하죠. 사지 멀쩡하게 나와줬더니 저런 사람을 데려온다. 우리 키처럼 네, 얘기했어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건 저는 그러니까 그 상대가 장애인이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무언가를 폄하하는 마음이 사실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 그 장면도 있잖아요. 대개 고양이가 자꾸 우리 정원을 망친다라고 말하면 그냥 그랬어요 죄송합니다라고 하면 될 것을 우리 고양이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저는 사실 이런 것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 본인의 상식선에 맞지 않는 것을 자꾸 밀어내는 어떤 태도 같은 것들. 그래서 아마도 요리코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온타남이라는 아들의 여자친구가 남편 혹은 고양이 이런 것과 사실은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마트에서 그 반값 달라고 한 할아버지 이런 존재처럼 그냥 여겨졌을 거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고, 실제로 그 타나미를 연기한 배우는 치다 에리나라는 배우인데 실제로 선천적인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배우예요. 그래서 오게가미 나오고 감독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캐릭터를 만들어 갔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저는 그 인물이 또 재밌었던 게 씩씩해서 좋았어요. 네, 다른 어떤 영화에 나오는 조금 제가 이렇게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느낌의 자세가 아니라 네 아들이 내가 좋대 이런 느낌의 당당한 모습이 그것도 좋았어요. 네. 맞아요. 그게 또 저는 그 아들과 헤어져 주세요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도봉주 나오나 뭐 이런 생각했는데 다행히 그렇게 흐르지 않아서 전 처음에 우는 줄 알았는데 웃는 거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좋은데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화끈한 어떤 뒤집음이었죠. 반전이었죠. 오늘 저희가 오기가미 나오코 감독이 사인하신 단 한 장의 포스터를 가지고 왔어요. 친필 사인이 있는 포스터를 드릴 건데 어느 분에게 이걸 드려야 되나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지금 설 연휴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내가 이걸 꼭 받아야 하는 설 연휴에 정말 슬픈 사연이 있다. 가장 먼저 힘드신 어떤 사연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할머니가 저번에 돌아가셔가지고 추석 연휴에 돌아가셔가지고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네, 이길 수가 없겠네요. 너무 슬퍼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오기가미나오코 감독의 사인 포스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의도로 얘기한 건 네, 아니었어요. 갑자기 너무 슬퍼지는데 어쨌든 이번 명절은 그래도 같이 애도하시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채팅방에 많은 질문들이 올라와 있는데 전부 소화하지 못한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끝났어요. 네, 그리고 용산은 바쁜 극장이고 빨리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기가미 나오코 감독의 신작으로 같이 짧은 시간이나마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제 끝인사 여러분께 한마디 해주시고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되게 재밌게 본 영화이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재밌게 보셨을 것 같아요. 좋은 영화 입소문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설 연휴가 이번에 조금 길어서 그래도 가족분들과 이렇게 삼삼오여 모이는 자리가 있으실 것 같아요. 따뜻한 식사 그리고 따뜻한 대화 있었으면 좋겠고요. 모쪼록 독감이 많이 유행해서 모두들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영화들이 많지만 지금도 설 대목이라 연휴가 길고 해서 영화가 또 특별히 많죠. 뭐 OTT 프로그램도 많이 쏟아지고 하는 시기이긴 하지만 좋은 영화를 주변에 많이 추천해서 같이 나눠서 보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문화가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화였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보고요. 15일에 개봉해서 지금 열심히 극장에 선전하고 있는 파문을 주변에 좋은 주소 많이 부탁드리고 좋은 후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